시종일관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유공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검찰은 제가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지금 오후에 재개가 됐고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윤 총장 측이 정관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등 이 2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징계위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후에 증인 4명의 신문을 남겨두고 있어서 과연 오늘 징계 결론이 나온다면 어떤 수위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총장 징계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증인 이제 6명이 출석했는데 심재철 국장은 이제 안 하기로 했고요. 5명의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전에 손준성 담당관 네. 이제 신문이 끝났고요. 이제 4명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잘하면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전적으로 예. 법무부 징계위원회 직무 대행이 마음먹기에 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막판에 뭔가 좀 고심하는 모습, 그 다음에 공평성을 최대한 기하려는 노력 예.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앞서 증인이 이제 1시간 정도 끝났지만 네. 앞으로 또 5명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윤석열 총장이 3개의 큰 산을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법무부 감찰위원회 넘어왔고 서울행정법원 넘어왔고 예. 그다음에 전국 판사 전체 회의 넘어왔고 마지막 지금 4단계 징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차적인 공정성을 최대한 기하려면 그래도 오늘 늦게 좀 시간이 가지 않을까 예. 좀 생각이 참고로 듭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직권으로 이제 증인으로 채택됐다가요. 예. 철회가 됐습니다. 예. 네, 참고로요. 네, 오전에 철회됐다는 소식이고요. 윤석열 총장 측의 변호사는 오늘 징계위에 출석을 하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2명이 이제 결격 사유로 그 징계위원회 구성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7명의 그 심의를 받을 그 권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2명에 대해서는 예비위원으로 채워놓는 것이 맞고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왕조시대도 아니고. 네.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예.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이 이제 6명이 됐는데 그 2명 이제 4명만 하게 되니까 네. 그 2명도 추가로 예비위원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의 장인 이제 검찰총장을 징계를 하는데 네. 징계위원 7명은 사실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7명을 못 채워서 이런저런 이유로 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그중에 또 2명도 지금 기피 신청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에서 측에서 인정하는 징계위원은 2명인데 그 2명으로 최종 결론을 낸다. 말하자면 헌정일이 최초로 검찰총장의 어떤 이걸 아웃시킨다라고 하기는 여러 가지 좀 법리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고 무엇보다 훗날 계속 법리 공방으로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예. 후유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차제의 그런 시비를 없애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예. 법무부 쪽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윤 총장 측이 뭐 7명의 완전체로 위원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공정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러 뭐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징계 수위를 놓고 여러 가능성들이 지금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징계 수위가 조금 정직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중진 의원이라든지 징계위 내부에서 이제 정직 이야기가 밖으로 이제 흘러나오는 예, 거 예. 아니겠습니까? 사실 징계위가 끝나기도 전에 뭐 정직 3개월, 6개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밖으로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직이라는 게 이제 감봉이나 견책, 경징계도 어렵고 그다음에 중징계를 되면 정직이나 면직, 해임 하기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네. 중간에 그래도 무난한 대통령에게도 판사에게도 누구에도 부담이 적은 정직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건데 네.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직
포함해서 그 이상은 전부 중징계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전국이 이제 가파르게 돌아갈 가능성이 이제 높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징계위가 지금 열리고 있고요. 증인 신문이 끝나면 그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징계위원들 4명이 토론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속보가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총장이 오늘 이례적으로 출근길에서 관용차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시민들과 함께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그만하셔서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용기하십시오. 현장전의 그 성과는 우리가 현장전이다. 화이팅! 현장전의 그 성과는 네, 지지층도 있었지만 또 반대하는 분들도 나와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 이러고 잠깐 나와서 인사를 하고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저 모습을 보고 상당히 장문의 어떤 이제 평을 했는데요. 예. 정치인 흉내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저기 상당히 자신만만함의 표현이 아니라 초조함의 발로라고 봅니다. 오늘 지금 징계를 하게 되면 본인이 그동안 30년 가까이 쌓아왔던 검찰의 모든 명예는 사실 쏟아지는 거고 또 자기가 그토록 뭐 조직 제일주의를 강조했던 검찰 조직도 사실은 확 왜소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몰린 윤석열 총장이 그나마 마지막 순간까지 믿고 의지할 것은 여론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나마 어떤 작은 제스처, 어떤 감사함이나 이런 표현이 저는 튀어나왔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대권 주자 1, 2위 여론조사 20% 안팎 넘는 여론조사 지지도가 아니었다면 아마 진즉 윤석열 총장은 저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초조함, 간절함이 그런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산을 넘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고지에 나와 있다 보니까 초조함의 발로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요 공수처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검찰도 좀 받아들이길 바람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침묵을 지켜오던 대통령이 일종의 작심 발언을 한 건데요. 저도 이제 쭉 말씀하신 내용을 훑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불신 이게 상당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대통령 말이야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 쭉 거론을 하면서 그동안 그 20년 넘게 해오려다가 못했던 공수처 이제 바로 한다. 검찰 여러분 말이야 이 대세를 받아들여라 라는 부드럽지만 상당히 강력한 아주 뼈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그런 오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이 이제 공격을 할 때 저 공수처가 정권의 방패막이 또 독재를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비판해 왔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과는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라는 정권 어떤 대비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는 아시다시피 권력의 남용,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의 어떤 사적인 운용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수처가 출범하면 박근혜 정부와 같은 그런 국정농단이라든 이런 부분은 없어지겠다라는 그런 정권의 차별화 이 의지를 좀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직접 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내용이 야당에서 또 반박하는 내용과 또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야당에서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야당 비토까지 없애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정국이 좀 더 경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미 이제 경색이 됐고요. 앞으로 예. 훨씬 더 강하게 좀 경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으로서는요. 지금 만약에 오늘 윤석열 총장이 징계가 된다면 예. 공수처 통과까지 해서 양손에 칼을 쥐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아마 속전속결로 아마 전국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이제 맞서서 야당은 아시다시피 이제 당장 공수처장 청문회,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 임명, 또 공수처 수사관 임명 과정에서 계속 이제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할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12월 말에 또 장관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야당으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충돌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아시다시피 이제 본인의 모든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임적, 물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예. 사법적인 어떤 대항, 저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힘든 연말 연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국으로서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연말 연시가 될 것 예.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또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과인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부수성의 자세로 차수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입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예, 약간 울먹이는 소리도 좀 들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사실 전직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발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네. 보는데 저는 일종의 저는 부메랑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예. 지금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했을 때 공수처라든지 검찰총장의 어떤 징계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과거에 우리도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권력 남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도 똑같이 권력 남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예. 그런 연상작용을 일으키고 말하자면 우리가 공격했던 그 칼이 너희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 부메랑 효과를 예. 저는 기대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를 공격했던 그 칼이 지금 현 정권에도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친박이 아닌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실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요. 예.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이제 지금 한창 야당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가 올라가고 있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뜬금없이 왜 이명박 박근혜 사과를 하느냐 뜬금없다라는 이제 논리인데요.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과하는 것은 저는 플러스가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 저는 중도층 그토록 국민의힘이 갈구하는 것도 중도층의 흡수 효과가 한 저는 7 정도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이게 보수들 분열을 시키는 효과는 한 3 정도 됩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더욱 국민의힘의 상당히 유력한 후보였던 유승민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원희룡 시장이라든지 제주지사라든지 이런 강력한 주자들이 지금 사과 국면에 상당히 좀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보수나 친박계 친이계 쪽에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분열이 좀 있긴 하지만 예. 대세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과하는 게 옳다라는 그런 흐름이고 실제로 좀 여러 가지 강론적인
문제점에 불구하고 예. 저는 사과가 훨씬 더 특이도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지금 주로 대구 경북 TK 지역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반발이 좀 수그러들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일단 수그러들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실제로 별로 목소리 크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네. 이건 대세의 흐름이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옥중에 있는 상태에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한 번은 분명히 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어떤 의식이 다름이기 때문에 예.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건 좀 약간 민감한 예.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정치적인 어떤 꿈이 있다면 네. 이 부분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국민 사과문인 동시에 또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미래 출사표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약간 좀 받았습니다. 예. 효과가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그게 예. 별로 가뜩이나 야당 후보, 대권 후보 주자가 취약하고 지지도가 안 나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별로 나쁠 게 없다고 봅니다. 예. 예. 뭐 국민의힘의 의미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 의미 있는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또 문 대통령이 공정한 임대료 문제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은 미덕이지만 뒷북대응 또 소극적인 대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들어 온 정부가 이제 와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그런 파렴치함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지금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이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여당이 이제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마음 먹고 추진하면 사실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적인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부동산 정책하면 총론적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뭐냐면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 부동산에 대한 많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사실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정부 여당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이쯤에서는 우리 가능한 한 시장경제 쪽에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 네네. 24번의 정책이 자꾸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못 받는 마당에 또 25번째 정책이 나와서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자꾸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경제, 자유경제 이 부분에 좀 가능한 한 맡겨두고 아주 불리하게 어려움을 겪던 서민 정책 이런 부분들만 좀 보완하는 네. 식으로 했으면 예.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내년 치러질 보궐선거에 이제 후보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박현준 동아대 교수가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권이 좀 유리한 판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유리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도로 보면 한 10% 정도가 반대 여론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의 지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거든요. 가장 예. 최근 2, 3일 전에 했던 여론조사 보면 한 2% 정도 포인트 정도가 이제 국민의힘도 유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확실히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양자 대결을 해보니까 박형준 이제 동아대 교수가 보면 지금 여권의 유력한 후보로 보이는 이제 김영춘 예. 국회 사무총장에 비해서 한 15% 정도가 아주 유리합니다. 양자 대 후보를 예. 해보니까 후보 간에 하면 박형준은 뭐 아주 유리하지만은 나머지 이제 정당 지지도로 보면 아직은 좀 단정하기 이릅니다. 다만 유일한 변수가 이른바 가덕도 공항 변수 이게 무엇인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박영준 동아대 교수라든지 지금 야당 후보들은 정권 교체론을 내세우는 예. 거고 예. 여당 후보들은 이제 가덕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경제론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몇 달 있기 때문에 정치냐 경제냐, 정권 교체냐 아니면 경제 발전이냐 이 부분을 놓고 부산 시민들이 좀 상당히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한 우상호 의원이요. 예.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나경원 전 의원을 꼽았습니다. 예.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건 또 금태섭 전 의원이라고 하고요. 예. 자, 이 발언을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좀 솔직한 인간적인 그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은 얼마 전까지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껄끄럽기도 안타깝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사선 의원
인데다가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예. 실제로 상당히 버거운 저는 그런 후보로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서울시장은 미니 대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당 지지도와 전국적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에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근데 최근 들의 여론조사가 쭉 보면요. 지금 대통령과 당 지지도의 어떤 분리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도는 쭉쭉 점점 하향세인데 네. 당의 민주당의 지지도는 오르락내리하고 비슷비슷하거든요. 네네. 이 점점 이 괴리가 커지면요. 나중에는 당이 대통령에 대한 차별화를 하게 됩니다. 네. 아주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연 대통령의 지지도와 당의 지지도가 비슷비슷하게 가야 서울시장에서 승산을 받아볼 수 있고 이 괴리가 점점 커진다면 예. 그 서울시장의 가능성, 민주당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괴리가 좁혀지느냐 아니면 넓어지느냐라는 것은 오늘 결정되는 검찰총장의 징계. 이 징계가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징계 결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아,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